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의 최고 명문 여고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요. 일본 상위 1%만 다니는 명문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수학여행의 목적지를 그들이 무시하던 한국으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 평소에 한국을 무시했던 일본 여고생들은 크게 분노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 한국에 대한 비난들을 일파만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그들의 행동이 180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일본 교육청까지 나서서 이 학교를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일본 최고 엘리트 학생들이 한국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걸까요? 이들의 외할머니가 감춰왔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후지와라 미레이입니다. 도쿄에 살고 있는 16살이죠. 추와 여학원이라는 명문 여고에 다니고 있어요. 이 학교는 일본 상위 1%만 다닌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 반장을 맡고 있죠. 성적도 우수한 편이고요. 학생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대형 전자기업 부사장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일본이 최고라고 배워왔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희 집 거실에는 일본 전통 도자기가 진열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일본의 섬세함을 따라올 나라는 없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으며 자랐습니다. 제 친구 타카하시 유리는 외무성 고위 관료 딸입니다. 유럽 유학 경험도 있죠. 프랑스 파리에서 1년을 살았대요. 유리는 항상 말했어요. 진짜 선진국은 유럽이라고요. 파리의 세련됨, 런던의 격조 그런 것들이 진정한 문화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나카무라 리코는 말이 적은 친구예요. 관찰력이 뛰어나죠. 부모님이 동네 병원을 운영하셔서 상대적으로 서민층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위축돼 있습니다. 저희 무리에서 항상 조용히 듣기만 하는 편이죠. 하지만 리코의 눈은 늘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담임 카와무라 히로시 선생님은 사회과 교사세요. 44살이시고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쓰신 분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엄격하지만 공정한 선생님으로 통합니다. 젊을 때 한국에 1년간 머문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수학여행 안내 자료를 들고 계셨죠. 저희는 모두 기대에 차 있었어요. 예년처럼 유럽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파리나 로마 같은 곳 말이죠. 선배들도 다 유럽으로 갔으니까요. 교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친구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은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래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가 다시 술렁였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죠.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왜 하필 한국이죠? 유럽이 아니라고요. 실망한 표정들이 역력했어요. 저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어차피 예전엔 우리를 따라오던 나라였잖아요. 굳이 그곳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유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교토나 오사카만 돌아도 배울 게 많은데요. 일본 전통 문화도 충분히 훌륭하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단호한 표정이 되셨죠. 너희가 직접 보고 느껴야 할 나라야. 가서 확인해보렴. 선생님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외할머니 스즈코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78살이세요. 항상 온화하신 분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 말을 듣자마자 할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시는 손이 떨렸어요. 왜 하필 그 나라냐?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옛날 생각나서 기분이 편하진 않구나.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래된 일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죠. 뭔가 할머니에게 깊은 기억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교무실 앞을 지나가다 들었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카와무라 선생님이 한국행을 강하게 주장하셨대요. 다른 선생님들은 유럽을 추천했는데도 말이죠.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밀어붙이시는 걸까요? 저도 같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에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붐볐어요. 주말이라 여행객들이 많았죠. 저희 반 아이들은 여전히 들떠있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투덜거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한국 가서 뭘 보겠어.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저도 솔직히 기분이 별로였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K-팝이랑 김치 정도 아니야. 성형 많이 하는 나라라며.
싸고 빠른 거 말고 뭐가 있겠어.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이틀 정도 견디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2시간 반 정도 지나 비행기가 내려앉았어요. 인천공항이었죠.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으로 들어갔어요. 긴 통로를 지나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공항 전체가 환하게 밝았습니다. 밤인데도 말이죠. 마치 나처럼 밝았어요. 천장이 높고 공간이 넓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내 표지판은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어 표기도 정확했어요. 문법 오류도 없었죠.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피곤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일하시는데 자부심이 느껴졌죠. 유니폼도 깔끔했고요. 바닥은 거울처럼 깨끗했어요.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줄이 길었지만 빠르게 진행됐어요. 심사관들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계셨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며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자연스러웠어요. 일본의 형식적인 친절과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죠. 눈을 마주치며 웃어주시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짐을 찾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무겁지 않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제 캐리어를 들어주셨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친절한데 뭐가 다르지. 하지만 분명 뭔가 온도가 달랐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택시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질서정연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어색하지만 정성스럽게 일본어로 인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일하고 계셨죠. 선생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낮에는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밤에만 공사를 한대요.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일하시는 분들은 힘들지 않을까요?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힘들겠지. 하지만 시민이 편하다는 걸 알기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더구나. 저는 차창 밖을 봤습니다. 공사 현장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묵묵히 일하시는 뒷모습이요. 시민을 위해 밤에 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프런트 직원들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마치 가족을 기다리듯이요.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환한 미소였죠.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친절했습니다. 방 배정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제 생각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로비로 내려갔어요. 프런트에 김 과장이라는 분이 계셨죠. 명찰을 보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희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며 한 명씩 이름을 불렀어요. 후지와라 미레이 양,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거죠? 발음은 약간 어색했어요. 하지만 한글로 또박또박 적힌 저희 이름을 연습하신 흔적이 보였습니다. 손에 메모지를 들고 계셨거든요. 밤새 연습하셨을 거예요. 유리 차례가 됐어요. 타카하시 유리 양, 오늘 일정도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유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죠. 리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카무라, 리코 양도 좋은 하루 되세요. 김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손님은 가족처럼 모시는 것이 한국의 마음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날 할머니가 했던 그 나라라는 차가운 말이 떠올랐죠. 그런데 여기서 느껴지는 건 따뜻함이었어요. 진심 어린 환대였습니다. 아침 식당으로 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깔끔하게 정리된 테이블들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저희를 세심하게 챙겼어요. 맵기를 조절해 주셨죠. 한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매운 음식 괜찮으세요? 안 되시면 순한 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저희 입맛을 고려해 주시는 거예요. 젓가락이 서툰 친구에게는 포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죠. 일본 음식과 비슷한 메뉴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된장국이 미소시루와 비슷했어요.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직원들이 손님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기계적이지 않았어요. 유리가 선생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일본 호텔에서는 이런 개인 맞춤까지는 하기 힘든데요. 여기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선생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기술은 어느 나라나 배울 수 있지.
하지만 마음은 그냥 흉내 낼 수 없으니까.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마음은 흉내 낼 수 없다.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의 친절은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였죠. 식사를 하면서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의 움직임, 표정, 말투를 말이죠.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한 직원이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 좋은 하루 되실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저희의 하루를 응원하는 느낌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죠. 저는 유리와 함께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몰랐던 게 너무 많은 건 아닐까요?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앞으로 이틀 동안 뭘 더 보게 될까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일정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견학이었습니다.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했죠. 공장장님이 저희를 맞이하셨습니다. 웃으며 악수를 청하셨어요. 안전모를 나눠주셨고요. 안으로 들어가니 작업 라인이 펼쳐졌습니다. 20대 청년부터 60대 숙련공까지 한 라인에서 함께 일하고 계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나이 들면 은퇴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55세만 돼도 조기퇴직을 권유받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공장장님이 설명하셨죠. 저희는 경험이 많을수록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는 거예요. 세대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김 기사님이 현미경으로 부품을 확인하고 계셨어요. 주름진 손이 정교하게 움직였죠. 김 기사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계는 정확하지만요. 같은 수치라도 느낌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기계가 측정 못하는 미세한 차이를 사람의 손과 눈으로 찾아내신다는 거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인 정신은 우리 일본만의 자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깊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직원이 김 기사님께 뭔가를 물어봤어요. 김 기사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손으로 직접 보여주시면서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대가 함께 일하며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이로 차별하지 않는 거죠.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공장장님이 한 분을 소개하셨어요. 이 과장님이었죠. 이 과장님은 현장 출신이셨습니다. 공고를 졸업하고 이 공장에 취직하셨대요. 그리고 야간대학을 다니며 관리자가 되셨다고 해요. 회사가 학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근무도 조정해줬죠. 이 과장님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이렇게까지 키워주다니요. 직원을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때 유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연구개발은 아직 일본이 앞서 있잖아. 저는 유리를 봤어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유리, 그건 그렇지만 사람을 키우는 방식만큼은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것 같아. 유리 얼굴이 굳었어요. 저희는 처음으로 의견이 부딪혔죠.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카와무라 선생님이 중간에 나서셨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보는 게 진짜 국제 감각이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앞서 있는 걸까요? 모든 면에서 말이죠.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최고라는 믿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공장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스테인리스 식판이 정해진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저와 젓가락도 오른쪽에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었죠. 모든 게 질서 있었어요. 하나하나 신경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옆자리에 한국 직원분이 앉으셨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저희를 보시더니 친절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밥상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먹는 사람이 가장 편하도록요. 그리고 함께 먹는 사람이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시락을 각자 먹었어요. 급식이라도 빨리 먹고 치웠죠. 효율이 중요했거든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밥을 통해 관계를 설계한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밥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시간으로 보는 거죠. 식사를 하면서 주변을 봤습니다. 직원들이 반찬을 남기지 않으려 애쓰고 계셨어요. 한 분이 말씀하셨죠. 농부와 요리하는 사람의 수고를 생각하면 쉽게 못 버리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의 수고가 담겨 있다는 걸 잊고 살았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때 나카무라 리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할머니 세대가 말하던 절약이 여기서는 감사와 배려로 남아있는 건지도 몰라. 리코 말이 맞았어요.
저는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밥알 하나도 소중히 하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희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풍요로워지면서 감사도 잊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판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직급 상관없이 모두 줄을 섰습니다. 자신의 식판을 직접 치웠죠. 남은 음식물은 분리해서 버렸습니다. 공장장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젊은 직원과 나란히 서서 식판을 치우고 계셨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일본에도 예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일 때가 많아요. 상사 앞에서는 공손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예의였죠.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예의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밥을 먹는 것도 함께하는 것도 모두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학교 급식 시간은 어떨까? 빨리 먹고 치우는 게 전부였죠. 서로를 배려하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오후에는 서울 광장시장에 갔습니다. 버스가 시장 근처에 멈췄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한복 골목, 전통음식 골목, 건어물 가게들이 이어졌죠.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살아있는 시장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냄새가 났어요. 음식 냄새, 첫 냄새, 사람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복을 만드시는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일본에서 왔구나. 할머니는 10년째 한복을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죠. 예전에도 일본 사람들 많이 왔어. 전쟁 끝나고 가진 거 없는 일본 젊은 부부가 이 시장에 와서 울먹이던 일이 있었지. 할머니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엄마가 아이를 안고 배고픔에 쓰러질 뻔했어. 우리 상인들이 김치랑 밥을 그냥 내어줬지. 먼 나라에서 고생한다고 위로하면서 말이야. 저는 리코를 봤습니다. 리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리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 어떤 한국인에게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다고. 하지만 끝까지 자세히 말씀 안 하셨거든. 할머니와 리코가 나눈 이야기가 너무 비슷했습니다. 혹시 리코 할머니였을까요? 알 수 없었지만 가능성은 있었어요. 시기도 맞았고요. 시장을 돌았습니다. 떡볶이, 호떡, 김밥을 무료로 맛보게 해주는 상인들이 많았어요. 한 할머니가 떡볶이를 주시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어. 젊은 친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배고프면 안 되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걸까요? 장사를 하는 건데도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거예요. 다른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식을 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어요. 손님과 상인 사이에 벽이 없었습니다. 김치가게 할머니가 작은 김치통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일본에서도 김치 많이 먹지. 그래도 한국에서 처음 먹은 김치 맛은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김치통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손이 따뜻했어요. 오랜 세월 일하신 손이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요.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거죠. 시장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 이 김치를 드려야겠다고요. 이게 할머니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요. 할머니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다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카와무라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오늘은 버스 대신 지하철로 호텔에 가자. 저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정렬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왼쪽은 비워뒀죠. 급한 사람을 위해서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건 일본 지하철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거든요. 완벽한 질서였어요.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죠.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밀지 않았어요. 노약자석이 여러 개 비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부러 앉지 않는 거였어요. 그때 시각장애인 분이 지팡이를 짚고 탑승하셨습니다.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 드렸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한 승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시각장애인 분이 고맙다며 목적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승객이 제가 같은 방향이니 함께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역에서 임신부가 타셨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보였어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는 게 중요했죠. 서로 배려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밤 시간이었지만 여성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혼자 타는 여성도 많았어요. 유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질서가 자유를 막는 게 아니라 자유를 지켜주는 느낌이야. 유리 말이 정확했습니다.
칸 안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은 없었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카와무라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법과 규칙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생각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일본도 질서 있는 나라라고 자랑하죠. 하지만 그건 규칙을 지키는 거였어요. 감시와 처벌 때문에 지키는 경우도 많고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질서였죠. 저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질서 있는 일본과는 다른 종류의 성숙함이 있다는 걸요. 이건 그냥 규율이 아니었어요.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질서였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질서요. 이 깨달음이 제 안에 깊이 새겨졌죠.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호텔까지 걸어가는 길이 평화로웠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저는 이 여행이 끝나는 게 아쉬웠습니다.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이 제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학여행을 마치고 나리타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슈와 여학원 17명의 소녀들이 함께요. 출발할 때의 시큰둥한 표정은 사라졌어요. 저희는 서로 먼저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정리를 시작했죠. 자연스러웠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도 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산 책들이었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어요. 저는 수업 후 자발적으로 칠판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청소도 먼저 했죠. 전에는 당번이 아니면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유리는 급식줄을 정리했어요. 이 정도 질서는 우리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 유리가 친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리코는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기획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거죠.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뭐 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점점 함께하게 됐어요. 이 변화는 집으로도 번졌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스즈코에게 광장시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할머니, 혹시 예전에 한국 시장에서 누가 밥을 챙겨준 적 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죠. 그래. 무섭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던 나라였지. 그런데 그때 나한테 밥을 준 사람은 정말 따뜻했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후 가난했을 때 일이었대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도와줬다고요. 저는 한국에서 받아온 김치를 조심스레 할머니께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받았던 그 한 끼처럼 이번엔 우리가 고마움을 기억하면 안 될까요? 할머니가 김치를 받아 드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참 정이 많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학교에서는 저와 유리, 리코를 중심으로 한일 교류 연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교실 청소, 급식 질서, 잔반 줄이기, 어른께 먼저 인사하기 같은 작은 습관들을 학교에 도입했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점점 참여하는 친구들이 늘었습니다.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카와무라 선생님이 마침내 자신의 과거를 밝히셨어요. 젊은 시절 한국 유학 중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어느 한국 가정이 방과 밥을 나눠줬다고요. 그때 느낀 건 선진국이란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남의 아이까지 자기 아이처럼 챙겨주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죠. 선생님 목소리에는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부모님들도 조용히 들으셨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한국행을 주장하셨는지요. 선생님도 한국에서 따뜻함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몇 달 뒤 슈와 여학원은 학생 자발성과 배려 문화가 가장 뛰어난 학교로 교육청에 소개됐습니다. 신문에도 났어요. 다른 학교에서 벤치마킹을 오기도 했죠.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앞선 기술을 배우러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우리가 가져온 것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죠. 진짜 선진국은 남을 존중할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봤는지를요. 그리고 앞으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